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24장 TCP 오류 제어부터 TCP? 전송층 프로토콜 여기 오류 제어 부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오류 제어에서 사용하는 것은 이 검사합 필드가 존재하고요. 왜냐면 오류 제어할 때 세 가지를 사용한다고 해요. 검사합과 확인응답과 타임아웃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선 검사합은 결과가 0이 되어야 에러가 없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여기서는 이제 확인응답으로 ACK를 사용하는데요. 우리가 고백 앤 프로토콜도 확인응답으로 누적을 사용하잖아요. 그리고 두 가지 유형이에요. SACK라 해서 이거는 선택 확인 응답이에요. 그래서 얘는 순서 번호에 맞지 않는 걸 모두 거기부터 전송하는 게 아니고 순서 번호에 맞지 않게 온 번호에만 확인 요청을 해요. ACK 보내요. 그래서 얘는 선택 확인 응답은 ACK를 사용합니다. 이게 누적 확인 응답이라는 특성은 고백엔이랑 비슷하잖아요. 그리고 SHCK를 선택적으로 보낸다는 거는 내가 오른한 패킷에만 재전송을 부탁을 한다는 거니까 얘는 SRPT랑 좀 어느 정도 비슷하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게 여기 맨 밑에 나와 있잖아요. 여기 보면은 TCP에서 데이터 전송을 위한 FSM이 선택적 고백엔과 유사한 면이 있지만 선택적 반복 프로토콜에 더 비슷하다. 왜냐하면 고유의 확인 응답 ACK를 보내는 것은 누적이기 때문에 고백엔처럼 보인다. 하지만 SACK를 사용하는 것은 선택적 반복과 더 가깝다라고 해서 두 가지를 좀 어느 정도 특징을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확인 응답의 생성 규칙이 이제 여기 나오는 룰 1하고 룰 2 이런 식으로 했을 때 나오는 규칙들이에요.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인데 보통은 이제 전송할 때 ACK 번호도 데이터 전송할 때는 ACK도 함께 보내야 된다. 이게 피기베킹 방법이죠. 그리고 ACK 전송을 보류하는데 얘는 ACK를 바로 전송하지 않아요. 그리고 500 마이크로세크 이내로 기다려요. 500세크, 0.5세크 이내로 기다려서 다음 패킷이 온다면 ACK를 전송합니다. 기다렸다 한다는 것, 그리고 기대한 세그먼트가 도착하고 이전 세그먼트에 대해 ACK 전송을 보류했다면 즉시 ACK를 전송합니다. 네, 이전 세그먼트에 대해 ACK를 전송을 보류했다면 즉시 ACK를 전송합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은 여기 4, 5 사용하는 게 기대한 것보다 큰 순서번호의 세그먼트가 도착하면 즉시 ACK를 전송해서 누락된 거를 다시 요청하는 거죠. 그리고 5번은 누락된 세그먼트가 도착하면 수신 측은 다음 순서번호를 알려주기에 즉시 ACK를 전송. 그러니까 뭔가 도착을 해야 ACK가 보내지겠죠. 거기에 대한 확인 응답이에요. 네, 그리고 중복 세그먼트가 도착하면 중복된 거는 바로 폐기를 합니다. 그리고 수신하고자 하는 다음 세그먼트 번호를 바로 보냅니다. 재전송은 사용하는 게 이 타임아웃이랑 3ACK예요. 그래서 이 타임아웃이 되면은 세그먼트를 재전송합니다. 그리고 이 RTO라는 거는 뒤에서도 나오지만 RTT를 기반으로 업데이트를 하는데 이건 뒤에서 같이 계산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3개의 중복 ACK 세그먼트가 오면 그것도 손실로, 그러니까 ACK가 3개 연속으로 온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손실된 거구나 생각하고 다시 재전송을 합니다. 그리고 순서에 맞지 않는 세그먼트는 당연히 이게 순서에 맞지 않게 도착할 수 있고 그것을 TCP에서는 버퍼에 보관을 해요. 그래서 만약에 순서에 맞지 않으면 그걸 다시 재요청을 하게 되고 도착을 전체 다 할 때까지 응용층으로 전달하지 않습니다. 네, 이거는 한번 읽어보면 될 것 같고 시나리오가 있어요, TCP에서. 그래서 첫 번째 동작 여기까지 나오나요?
네, 정상 동작인 여기서 먼저 시퀀스를 번호를 보내고 ACK를 보내죠. 근데 이때 여기서 보내고 얘도 보냅니다. 근데 네, 얘가 여기서 보낸 것에 대한 응답을 해야 되잖아요. 네, 얘가 처음에 시퀀스 1201부터 1400까지 보내요. 그리고 얘는 거기에 대한 ACK를 보내야 돼요. 근데 이때 규칙 1번. 아까 규칙 1번은 데이터를 전송하면서 ACK도 같이 보내야 된다 했잖아요. 그래서 그 전송 1번 규칙을 적용을 해서 여기서도 이 서버 측의 그 번호를 서버 측의 데이터를 함께 전송하고 거기에 이제 이전 클라이언트에서 온 시퀀스에 대한 응답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퀀스 데이터도 1000만큼 보내고 ACK도 1401, 얘가 1400까지 왔잖아요. 1401을 보냅니다. 그리고 얘는 여기서 데이터를 보냈잖아요. 5000번까지 보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응답으로 5001번을 ACK를 보냅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서버에서 2개 연속으로 1000 패킷이 도착했어요. 근데 이게 5001번부터 6000 그리고 6001번부터 7000까지 왔으니 여기에 대한 응답은 7001번이랑 ACK가 보내줘야겠죠. 그래서 얘가 보내집니다. 근데 이 ACK 번호도 포함해야 되니까 시퀀스랑 ACK랑 같이 보낸다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 여기서는 규칙 2번 아까 규칙 2번은 여기서 0.5세크 이내로 기다린다고 했잖아요. 바로 전송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얘가 먼저 받고 ACK를 보내야 되는데 이만큼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그 500ms 기다리고 이 500ms를 기다리게 됩니다. 그게 룰 두 번째였고요. 기대한 세그먼트가 도착했고 이전 세그먼트 내 ACK를 보류했다면 네. 여기서는 2개의 세그먼트가 도착을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그 기대한 세그먼트가 도착을 했어요. 근데 ACK를 바로 보내지 않고 2번에 보내잖아요. 얘도. 근데 보류를 했으면은 이 최대 2개까지만 기다리고 이거 이상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이상의 세그먼트가 확인 응답을 하지 않은 상태를 유지하면 그건 위반이에요. 그래서 2개까지는 가능하니 2개에서 이 확인 응답은 꼭 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 얘는 위반한 것 없이 정상 동작을 하고 있는 건데 손실이 될 수도 있어요. 어떤 상황이냐면 여기서 클라이언트가 2개 패킷을 보냈어요. 근데 얘가 여기서는 이제 규칙 3번에 의해서 제대로 응답을 했어요. 근데 701부터 800까지 보내는 이 패킷이 손실된 거예요, 중간에. 그리고 한 개의 패킷이 더 갔어요. 그러면 중간에 이 701부터 800이란 패킷 자리가 비어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얘가 응답을 보낼 때 어떤 응답을 보낼까요? 나는 701까지 받았어. 701부터 다시 보내줘. 그러니까 나는 700까지는 받았는데 701부터를 원하는 걸 아까 여기 보냈는데 얘가 제대로 도착을 안 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900까지 도착을 했다면 얘는 901을 보냈겠죠. 근데 얘가 701이 1번 이게 손실이 됐으니까 여기에 대한 걸 다시 보내달라는 요청을 합니다. 여기에도 이게 비어있죠. 그리고 얘가 타임아웃이 돼서 타임아웃 시간이 되어서 얘가 리센트를 합니다. 그래 안 갔구나 하고 얘가 재전송을 하죠. 그래서 701부터 800까지 갑니다. 그리고 얘가 딱 봤는데 701부터 800까지가 도착을 해서 모든 패킷이 제대로 도착을 했잖아요. 그러면 얘가 누적이기 때문에 901에 대한 응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701만 없었잖아요. 그것만 없으니까 거기에 대한 요청을 했고 이제 다 채워졌기 때문에 응답을 901번, 난 이제 900번까지 다 잘 정상적으로 채워졌어 라는 의미겠죠. 그리고 빠른 재전송은 이제 3ACK예요. 3개의 중복 ACK가 들어왔을 때 얘는 오류가 났다고 손실이 되었다고 판단을 하고 다시 재전송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얘가 처음에 패킷을 2개 보내고 여기까지는 제대로 전송이 되었는데 이 이후에 있는 301, 402 패킷이 전송되다가 중단이 되었어요. 아, 중단보다 손실이 되었죠. 네, 손실이 되었어요. 그 다음에 401, 500까지는 잘 갑니다. 그러면 얘도 이제 가운데 이 빵꾸가 뚫렸겠죠? 도착을 안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당연히 TCP는 301 안 왔어, 제대로 안 왔어라는 ACK를 보냅니다. 근데 얘가 타이머를 켜놨긴 하지만 이 타이머 이전에라서 얘가 확인을 못해요. 못 알아차리고 계속 보내는 거예요. 계속 보냈는데 얘는 여전히 응답을 어떻게 해요? 응답을 300일부터 안 왔다니까 왜 자꾸 다른 거 보내? 하고 계속 3ACK를, 301이라는 ACK를 보내요. 이게 3번이 누적이 되면, 얘가, 3개의 중복 응답을 내, 얘는 그러면 301번이 손실돼서 자꾸 못 받았다 하나보다. 그러면 그 보내진 얘네들 다 폐기하나요? 얘네들 다 폐기되나요? 그런 건 아닙니다. 얘네는 다 저장이 되고요. 이 ACK만 보고, 그러면 301번이 손실돼서 얘가 자꾸 일어나 보다 해가지고 이 301을 다시 보내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다 채워지면요. 301이 가면은 이게 다 채워지잖아요. 그러면은 이때는 얘가 ACK를 뭘 보내게 될까요? 얘는 다 채워졌으니 701을 보내게 되겠죠. 여기서 마지막으로 보냈던 700까지 다 찼으니까요. 제대로. 이것처럼 이렇게 TCP는 순서를 보장을 합니다. 네, 여기서는 이제 자동으로 교정되는 ACK 손실을 이야기하는데요. 여기서 보면은 500일, 600, 600일, 700까지 잘 갔어요. 그리고 여기서 ACK를 원래는 700까지 잘 도착을 했으면 ACK 700일을 보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가다가 손실이 된 거예요. 그러면 어떡해요? 이 ACK가 손실되는 경우는 없었잖아요, 그동안. 근데 이렇게 되는 경우는 얘가 ACK가 안 왔고 타이머가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얘는 그냥 신경 안 쓰고 자기 데이터를 계속 보내요. 그랬을 때 얘가 누적 확인 응답이기 때문에 900까지 도착을 하면 얘가 ACK를 보내겠죠? ACK가 왜냐면 이게 여기서 보내는 이유가 2개 이상은 유지가 되면 2개 이상은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 규칙에 의해서 순서에 맞는 2개 이상의 세그먼트가 확인 응답이 되지 않는 채로 유지하는 게 안 되니까 여기서 보낸 거죠. 근데 보낸 게 이제 도착을 안 했고 여기서도 보냈고 도착을 했어요. 그러면 얘는 여기서 손실이 안 되었으니까 얘만 도착을 해요. 그러면은 얘는 오류인가요? 아니죠. 얘는 오류가 아닌 거죠. 그래서 얘는 ACK가 제대로 도착을 했고 901까지 도착했다는 의미는 TCP에서는 순서에 오류 없이 모두 다 정상적으로 900번까지는 다 도착을 했어 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얘는 700일 없어도 700일까지도 도착을 잘 했구나를 의미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얘도 마찬가지죠. 얘는 500일부터 600 보냈고 600일부터 700까지 보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응답이 손실되었어요. 네, 그리고 얘가 손실이 되었는데 이 응답이 손실이 되었어요. 그래서 얘가 재전송을 해요. 걔가 그래서 왜 응답이 안 오지 해서 여기서 타임아웃이 되고 다시 재전송을 501을 재전송을 하는데요. 이럴 때 얘는 야 받았는데 왜 똑같은 거 또 보내? 이래서 이 패킷을 결국은 여기서 폐기를 하게 되겠지만 여기서 응답을 다시 보냄으로써 우리는 뭘 알 수 있어요? 700일까지 다 도착을 했는데 원래 아까 ACK가 오다가 손실이 됐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이제 얘도 송신 측도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네, 그 다음 확인 응답의 손실로 인해 발생하는 교착 상태예요. 얘는 수신 측이 RWND 윈도우 크기의 글을 전송해서 0으로 만들면 이제 더 이상 못 받아라는 의미잖아요. 그래서 윈도우를 수신 측하고 송신 측이 이렇게 있는데 네, 수신 측하고 송신 측이 있는데 얘가 수신 측이고 얘가 송신 측이에요. 근데 얘가 RWND 영어를 보내서 얘를 폐쇄를 해버렸어요. 나 이제 못 받아. 근데 얼마 후에 수신 측은 다시 시작을 하려고 그럼 시작하려면 얘가 나의 뭐 윈도우 크기를 뭐 300 이렇게 알려주면 되겠죠. 예를 들어서 그래서 얘가 RWND를 설정한 근데 얘가 이렇게 보내려고 했는데 이게 가다가 손실이 된 거예요. 그러면 얘는 내가 수시는 당연히 간 거라고 생각을 했겠고 잘 도착했지. 나는 윈도우 나의 크기 알려줬으니까 했고 송신 측은
나는 뭐 계속 0 상태로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는 0이어서 나한테 윈도우를 열어주고 윈도우의 크기를 알려주길 계속 기다리고 있는 거고, 이 입장에서는 야, 내가 윈도우 열어줬는데 송신 측 너 왜 나한테 아무것도 안 보내? 라고 해서 그의 송신 측의 데이터 전송만을 기다리고 있어서 둘 다 대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교착 상태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하냐? 이것도 뒤에도 한 번 더 나오거든요. 이때 영속 타이머라는 걸 사용을 해요. 이거는 너 살아있니 안 살아있니 해서 그 탐침을 하는 거예요. 체크를 하는 거예요. 너 죽은 거야? 살아있는 거야? 이렇게 확인을 한 다음에 한 번씩 찔러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프로브 세그먼트라고 하는데, 너 너무 나한테 전송이 안 오는 것 같은데 너 살아있는 거 맞아? 이렇게 확인을 하고, 만약에 아니면은 그냥 폐기해버리는, 그래도 확인이 안 되면 폐기해버리는 그런 게 바로 영속 타이머입니다. 네, 그 다음 TCP 혼잡 제어예요. 얘는 혼잡 윈도우라는 걸 사용을 하는데요. 우리가 RWND는 우리가 실제 사용하는 그런 윈도우 크기잖아요. 그리고 CWND는 혼잡 윈도우 크기예요. 그래서 RWND는 네. RWND를 뭐라고 부르죠? 세그먼트의 전송을 알려주는 RWND의 값. 그러니까 얘네가 전송할 때 정한 윈도우 크기겠죠? 그 중에서 이 혼잡 윈도우와 이 RWND의 크기 중에서 작은 것을 실제 윈도우의 크기로 결정을 합니다. 왜냐면 혼잡이 감지가 되면 둘 중에 작은 값을 결정을 해서 혼잡 상태를 막는 거죠. 아, 여기 써있네요. 수신 측의 윈도우를 RWND라고 한다. 그래서 이 혼잡을 어떻게 감지를 하냐, 이것은 타임아웃과 3ACK라는 것을 사용하는데요. 타임아웃은 말 그대로 이제 시간 타임이 아웃됐다는 거, 만료가 됐다는 걸 의미하고, 얘는 3ACK는 중복 ACK를 3번 감지했다는 것입니다. 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할 건지, 이 방법이 혼잡을 만약에 혼잡을 감지했을 때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이 두 개를 감지했을 때 거기에 대한 이 대책이 지수 증가를 하는 것, 이게 슬로우 스타트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수 증가를 한다는 것이고요. 두 개 하나 더 있어요. 하나는 혼잡 회피를 하는 거예요. 얘는 가산 증가를 해요. 이게 대체 무슨 말이냐? 여기서 보면은 얘가 샌더가 하나 보내면 거기에 대한 ACK가 하나 오죠. 그리고 하나가 받았으면은 얘는 한 개가 늘어요. 그래서 두 개를 보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에 두 개에 대한 ACK를 보내고요. 두 개를 잘 받았으면 얘가 이제 네 개가 돼서 두 개가 기존에 있는 두 개에 자기만큼 늘리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를 받았으니 4개를 만들고, 그 다음에 4개를 받았으면은 또 8개를 보내고,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랬을 때 얘가 1개 늘고 2개 늘고, 1개 늘고 2개 늘고, 그 다음에 4개 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얘가 지수적으로 증가를 한다는 의미고요. 그 다음에 이거 CWND는 CWND 플러스 1, 이거는 무슨 의미냐면, 이 한 개가 이 한 개 다 윈도우 크기가 하나씩 증가하잖아요. 그러면 이 한 개에 하나 증가하고, 이 한 개에 하나 증가하면 여기선 두 개가 증가하는 거고요. 얘는 이 한 개에 하나 증가하면 총 4개에다가 또 4개. 그러니까 각 한 신호마다 한 개씩 증가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느린 시작, 지수 증가를 한다는 것입니다. 네, 얘는 가산 증가고, 얘는 그 한 신호당 4분의, 그러니까 한 신호당 그 총 개수의 분의 1만큼이 증가한다고 보면 돼요. 결국 이렇게 한 묶음에 하나씩이에요. 그래서 지금 얘가 4개가 오잖아요. 그러면은 앞에 거 같은 거면 8개가 돼야 되는데 하나씩 느니까요. 근데 얘는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에서 결국 1이잖아요. 다 넣으면. 그래서 4개가 오면은 하나가 더 늘어서 5개가 보내지고, 5개가 오면은 하나 더 늘어서 6개가 보내지고 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CWND 플러스 CWND분의 1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씩, 그러니까 n분의 1개씩만 증가를 합니다.
이게 바로 가산 증가예요. 왜냐면 이 윈도우 창이 결국 하나씩만 증가하는 것으로 되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이 정책을 가산 증가랑 지수 증가를 요 타오 TCP와 뒤에 보면은 네, 르노 TCP로 두 가지 정책이 있어요. 얘를 어떻게 지수랑 가산을 사용하는지 두 정책의 차이도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얘가 좀 그림이 작아서 큰 걸로 가져왔습니다. 얘는 지금 보니까 얘는 그거예요. 타오예요. 타오. 그리고 얘가 르노입니다. 자, 두 개의 딱 외관상의 차이를 봤을 때는 이 르노가 요 FR이라는 게 있어요. 나머지는 슬로우 스타트라고 하는 거고요. 이거는 이게 뭐죠? CA는 혼잡회피인가요? 컨제스천 어보이던스 막 이런 거 아닐까요? 맞네요. 컨제스천 어보이던스. 네, 혼잡 회피예요. 아이고. 그러면 뭐였어요? 그 슬로우 스타트는 지수 증가였고요. 얘는 컨제션 어보이더스는 혼잡 회피. 얘는 여기서 가산 증가였죠. 그러면 가산 증가를 언제 하는지 어떻게 되는지를 볼까요? 얘가 여기 상황을 설정한 거예요. 이 세 번째에서 시간 3에서 타임아웃이 발생했고 얘도 타임아웃이 발생했어요. 그러면 둘 다 마찬가지로 지금은 이렇게 1로 떨어지죠. 1로 떨어지고 그 다음은 이렇게 지수 증가를 합니다. 네, 언제까지요? 이 스래시 홀드 요게 임계치인데 임계치까지는 지수 증가를 해요. 슬로우 스타트를 하는데 이 임계치를 넘어가는 순간 가산 증가를 합니다.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그죠? 타오나 르노나 같습니다. 이 임계치는 어떻게 정해지냐면 이 타임아웃의 절반이에요. 그러면은 이 타임아웃을 만나면 딱 두 가지가 바뀌죠. 얘가 1로 떨어지고 그 윈도우 크기 혼잡 윈도우가 1로 바뀌고 이 임계치가 8에서 절반, 8의 절반이 4로 바뀐다. 임계치와 이 윈도우 크기가 바뀌겠죠. 그 다음에 다시 여기서 슬로우 스타트를 한 다음에 임계치를 넘어가는 순간 지수 증가가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시간 13에서 이 3ACK, 중복 ACK를 만났어요. 이럴 때 얘네들이 여기서 지금 차이를 보이잖아요. 얘는 3ACK 여기서 만나면 르노는 떨어지죠? 얘도 떨어지고 얘 타오도 떨어지긴 떨어져요. 근데 얘는 아까와 마찬가지로 1로 떨어집니다. 그리고 임계치는 12의 절반인 여기 16으로 떨어지죠. 6. 얘도 마찬가지로 임계치는 12의 절반인 6으로 떨어지는 게 맞지만 얘는 1까지 떨어지지 않고 르노는 이 임계치 플러스 3만큼까지만 떨어집니다. 얘가 6에서 3만큼 더하면 9잖아요. 얘는 9까지만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9까지 떨어진 다음에 여기서부터는 지수 증가를 한다고 책에서 쓰여 있습니다. 하지만 요 교과서 그 학원 교재에는 얘가 여기서 3HK를 되고 나서 여기서는 가산 증가를 해요. 근데 이거는 책마다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우리 기본서의 기준으로 보자면 지수 증가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지수 증가를 한 다음에 여기서 새로운 ACK를 받아요. 그럼 새로운 ACK를 받으면 다시 임계치로 떨어져서 르노는 새로운 ACK가 왔다 하면 다시 이렇게 절반이 되고요. 12에서 여기까지 올라갔잖아요. 그러면은 절반이 되고 여기서부터는 다시 가산 증가를 합니다. 네, 얘는 만약에 여기서부터 증가를 했을 때 뭐 새로운 ACK를 받았다는 얘기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얘는 그냥 가만히 아니죠. 얘는 여기까지 임계치까지 가고 그 이후로는 가산 증가, 여기도 마찬가지로 가산 증가를 합니다. 단순하죠? 근데 여기서 좀 주의해야 될 거는 얘가 타임아웃이라는 상황 설정을 해놔서 그렇지 이 타임아웃이 아니라면은 얘도 임계치까지 지수 증가를 했겠죠. 8, 16 이렇게. 네, 그래서 임계치에 닿았으면은 얘도 임계치에 닿으면 어떻게 되죠? 얘가 임계치에 닿으면 그 이후로는 그냥 이렇게 지수 증가를 했겠죠? 가산 증가를 했겠죠? 근데 거기서 이제 뭐 또 타임아웃이라든지 3ACK를 만나면 또 1로 떨어지고 그런 식으로 반복을 했을 겁니다.
아무튼 이게 이 두 개의 정책이라는 거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주요 차이점. 다 여기서는 지수 증가, 여기 혼자 회피 가산 증가 맞는데요. 여기서 타워는 슬로우 스타트를 하잖아요. 지수 증가를 하잖아요. 근데 얘는 특이하게 그 임계치에 3 더해서 다시 지수 증가를 하는 이 구간을 빠른 회복, 패스트 리커버리라 해서 빠른 회복 구간이 르노에만 있다는 거 네, 기억을 해야 됩니다. 네, 이 기출에서는 르노랑 비슷하게 나왔지만 여기서는 이 3LCK를 만나서 떨어지긴 떨어지는데 여기서 얘가 지수 증가를 안 하, 가산 증가를 하네요. 근데 얘가 뭐 딱히 얘가 뭐 어떻다, 임계치가 얼마다 이런 얘기를 따로 안 했기 때문에 얘가 가산 증가를 하니까 뭐 르노라고 할 수는 없겠죠. 네, 그래서 그냥 그래프를 상황에 따라서 잘 보고 푸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TCP 타이머 여기서 바로 이제 RTO 재전송 타임아웃 시간을 계산을 해봅니다. 재전송 타이머는 재전송을 위해서 TCP는 한 세그먼트에 대한 확인 응답을 기다리는 시간인 재전송 타임아웃 값, 재전송 타임아웃 값으로 설정되는 하나의 재전송 타이머를 갖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RTT 왕복 시간을 계산을 해줄 건데요. 이걸 가지고 우리가 RTT를 계산을 해서 타임아웃 시간 RTO를 구할 수 있어요. 보면 여기에 지금 RTO는 RTTS에다가 4 곱하기 RTTD 이거를 구해주는 건데요. 얘가 RTTS랑 RTTD가 D는 여기 편차예요, 편차. RTTD는 편차고, RTTS는, 요거, RTTS 값이 여기서 구할 수 있는 건데, 얘는 측정된 RTT 값이에요. 그걸 저장을 해놓은 거고, RTTS는 측정값은 아니까 측정값을 모르니까 그걸 처음에 저장을 해놓는 곳입니다. 얘는 계속 바뀌어요. RTTS는 계산을 해서 여기서 계산을 하는 요 RTTS가 있습니다. 계산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조금 작고 그래서 이걸 가지고 같이 공식을 보고 구해보도록 할게요. 공식은 여기 밑에 있는 걸 볼게요. 여기서 보면은 이거 없어도 되겠다. 그러면 얘가 지금 처음에 RTTM이랑 RTTS는 측정이 안 됐으니까 몰라요. 근데 얘가 언제를 기준으로 하냐면 처음에 SYN 세그먼트가 전송되고 SY는 ACK가 같이 도착했을 이때를 기준으로 이 측정 시간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처음에는 모르니까 그냥 비어 있습니다. 비어 있죠? 비어 있고요. 여기서는 이 RTO는 어떻게 구한 거죠? 처음에 모르는데 주어진 건가? 네, RTO의 값은 초기 값인 6초로 설정이 된대요. 얘는 주어지는 거겠죠? 네, 주어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SYN ACK 세그먼트가 도착을 했을 때 RTTME 값이 측정이 된다 했어요. 근데 지금 RTTM 값이 N값을 저기 초기 값에는 여기 RTTM을 RTTS랑 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처음에만 그런 거예요. 그 다음 측정 값은 1 빼기 알파 여기다 적어볼까요? 그 다음 거는 RTTS를 1 빼기 알파 RTTS 플러스 알파 곱하기 RTTM이에요. 이게 왜 이런 공식이 생겼냐면은 이 알파 값을 8분의 1이라고 해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냥 일반적으로 쓰는 값인데 그러면 우리가 8분의 1에 넣게 되면은 이게 8분의 7이잖아요. 1 빼기 하면 8분의 7, 8분의 1이에요. 그러면 어떤 게 가중치가 더 높아요?
8분의 7이 왜냐면 이 8분의 1에 여기 8분의 1에 8분의 7이면 이게 7배잖아요. 그러면 얘가 더 훨씬 7배 높은 가중치를 주겠다는 얘기예요. RTTS에. 네. 그래서 이 측정된 값 자체에는 가중치를 적게 주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은 요거 계산 한번 해볼까요? 얘가 처음에 1.5가 나왔고 얘가 1.5가 나왔어요. 그러면 그 다음 RTTS는 8분의 7 곱하기 1.5 더하기 8분의 1 곱하기 1.5가 되겠네요. 그러면은 얘를 계산을 해주면 네. 여기서는 계산을 해주는 게 아니고 여기서 이 측정된 값 1.5를 가지고 여기에서 1.5, 2.5 여기서는 그냥 1.5를 측정했다고 하고 여기서 갱신을 해줄 때 RTTM과 RTTS는 1.5 네. 네. 이게 1.5, 1.5를 넣어주는 게 여기는 그냥 1.5랑 1.5로 해주고 RTTD를 처음에 구해줄 때 그냥 이게 다 처음 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RTTM에 1.5 나누기 2를 해서 그냥 RTTD를 처음 구하고 그 RTO 자체는 RTTS 1.5에 더하기 4 곱하기 RTTD인 0.75를 구해줘서 4.5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갱신을 해주는 거예요, 얘는. 왜냐면 여기서 새로운 측정값인 RTTM이 2.5가 되거든요. 그래서 요 값만 이제 다 그대로인데 요 값만 또 바뀝니다. 바뀌고 그래서 다시 계산이 들어가는 거죠. 네. RTTS는 기존 값인 1.5로 계산이 돼서 새로운 RTTS 값으로 여기 기존 값으로 여기가 1.5가 들어가고 그 다음 RTTM인 새로운 측정 값인 2.5가 들어가서 그 계산을 한 결과가 RTTS로 갱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1.5 여기가 2.5가 되는 거죠. 그래서 계산을 하면 얘가 1.625가 됩니다. 그리고 RTTD 같은 경우에는 이 RTT 여기 두 번째는 계산이 좀 복잡해졌어요. 여기 보면은 밑에 이 공식을 사용을 하게 되면 여기서도 엄청 복잡하게 구했지만 이 베타의 값은 4분의 1로 계산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D를 구할 때는 이 RTTD 편차는 1 빼기 4분의 1 RTTD 더하기 4분의 1에 요거는 음수가 나올 수 있어서 절대값을 써주네요. 그래서 RTTS는 이전에 요거 갱신된 요거 쓰겠죠. 갱신된 1.625 빼기 RTTM 얘는 2.5 이렇게 쓰겠죠. 그러면 얘가 음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얘를 공식만 확인해 볼게요. 네, 이게 맞고요. 이 이전의 RTTD는 갱신 이전에 네, 요거 0.75를 넣어줍니다. 그러니까 내가 새로 갱신되기 전의 값은 그대로 얘를 써주고 그다음에 갱신이 되면은 자리 값을 바꿔줍니다. 그래서 얘를 계산해주면 0.78이 나오고요. 얘가 0.78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 RTTS와 RTTD의 값으로 RTTS인 1.625 더하기 4 곱하기 RTTD인 0.78을 해주면 4.74가 나옵니다. 네, 이 계산이 좀 복잡해서 공식을 암기하고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RTO 정도는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지수 배고프라는 개념은 재전송이 될 때마다 RTO 값은 2배가 돼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는 지금 스타트하고 로스트가 됐어요. 그리고 타임아웃이 됐습니다. 처음 타임아웃이 됐고 여기서는 얘가 타임아웃이 됐고 이 다음에 재전송을 아니다. 타임아웃. 얘가 지수 배고프가 재전송 됐을 때 처음엔 2배가 되고 또 다시 재전송이 되면 RTO 값이 4배가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얘가 재전송을 했어요. 그러면은 이 웨이트 타임이 원래는 4.74만큼을 기다렸는데 얘가 2배가 돼서 RTO가 9.48이 된다는 것이 이게 바로 지수 배고프입니다. 그리고 이 타임 안에 ACK를 받아야 돼요. 네. 이게 RTO 값이 바뀌네요. 9.48로. 네, 맞아요. 그 다음에 얘는 이제 새롭게 데이터를 보냈고 여기서 ACK가 시퀀스랑 도착을 했을 때 얘를 계산해줘서 다시 RTTM 값을 바꿔주겠죠? 계산을 해주는 거예요, 얘도.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거는 이 타임아웃, 이게 스타트가 해서 손실되었고 타임아웃이 돼서 재전송을 했을 때 RTO 값이 2배가 된다. 그래서 그 안에만 ACK가 도착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기다릴 ACK 도착할 때 4.74로 하면 안 되겠죠? 네. 그 다음 영속 타이머는 앞에서도 했지만 이게 서로 내가 윈도우 사이즈가 0이라는 것을 수신 측에서 알렸어요. 그럼 송신에서 얘가 통보를 받으면 이제 닫죠. 윈도우를. 그래서 전송을 보류해요. 못 보내. 어차피 수신 측이 0이라는 내가 보내서 뭐해요. 그랬을 때 내가 만약에 TCP 여기 수신 측에서 이제 다시 재개를 하려고 윈도우를 열었어요. 그다음에 거기 RWND에 그 0이 아닌 값을 보냈는데 그게 가다가 손실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얘가 여전히 송신 측은 얘가 수신 측에 그 윈도우 연다는 얘기를 못 들었으니 영원히 보내지 않고 보류를 하겠죠. 근데 수신 측은 야 내가 그 공간 마련해서 알려줬는데 너 왜 나한테 아무것도 안 보내? 해서 서로가 서로를 기다리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교착 상태가 발생하는 거예요. 수신 TCP는 송신 TCP가 세그먼트를 전송하기를 기다리고요. 송신 TCP는 수정된 윈도우 사이즈를 알리는 ACK를 기다립니다. 그래서 이게 교착 상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는 그 영속 타이머를 사용하게 되고요. 얘는 아까도 말했지만 이 프로브라는 순서 번호를 프로브를 사용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 송신 TCP는 프로브라는 특수한 세그먼트 1바이트짜리를 전송을 해서 응답을 받습니다. 재전송을 해주세요 라고 그냥 자꾸 찔러보는 거예요. 탐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전송 시간 값으로 설정하고 수신하지 못하면 영속 타이머 값은 프로브 세그먼트 전송 후 영속 타이머 값은 2배가 되고 초기화가 됩니다. 타이머의 값이 임계치에 다다를 때까지 이것은 계속됩니다. 해서 너 살아있니? 라고 확인을 해보는 거예요. Keep Alive 타이머도 얘가 너 살아있니? 라고 확인을 해보는 건데 얘가 TCP 사이에 설정된 연결이 오랜 시간 동안 휴지인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서로 데이터를 보내고 있지 않았을 때 서버에서 연결이 유효한지를 체크하기 위해서 타이머를 사용하는 건데 이 타이머는 보통 타임아웃 시간이 2시간이에요. 그리고 2시간이 지나도록 아무것도 전송을 안 하면은 프로브 얘는 그 1바이트짜리 확인하는 거라 했죠. 얘를 전송하고 얘를 ACK를 받지 못할 경우에는 그냥 종료를 합니다. 네, 요거는 SCTP예요. 얘는 UDP와 TCP의 그 장점만을 사용을 한 거고 거의 이제 TCP랑 비슷한데 얘는 멀티 스트림 서비스를 허용을 하고요. 근데 차이가 있었던 것 같은데. 네, 그래서 다중 스트림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멀티 스트림을 사용해요. 그래서 스트림이 여러 개가 있어서 이거는 이거 가다가 하나만 차단이 돼도 다른 스트림은 여전히 활성화가 되어서 얘는 조금 더 신뢰성이 보장이 되겠네요. 잘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멀티 호밍 얘도 마찬가지로 한 경로가 실패했어요. 얘는 IP 주소도 2개 가지고 있고 이 네트워크도 2개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가 차단이 되더라도 다른 경로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인터페이스를 사용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전송 순서 번호 우리가 SYN 사용하는 것처럼 여기서도 사용을 하는데요. TSN이라는 것을 사용을 해요. 그래서 TCP의 데이터 단위는 바이트다. 그리고 SCTP 데이터 단위는 데이터 청크라는 걸 사용해요. 여기서도 보는 것처럼 이 청크입니다. 청크 단위예요. 컨트롤 청크, 데이터 청크를 사용을 합니다. 이게 데이터 청크죠? 청크. 3개의 데이터 청크. 네,
그 청크라는 단위를 사용하고요. 이 데이터 청크에 번호를 지정을 합니다. 네, 그래서 TSN 자체는 TCP의 시퀀스 번호와 유사한 역할을 하고요. 스트림 식별자는 이 그림으로 이따가 또 보겠지만 하나의 스트림만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식별자인 거예요. 식별자. 하나의 식별자. 그리고 이 스트림 순서 번호는 SSN이라는 걸 사용을 해요. 얘는 데이터 청크의 순서라고 생각하면 하나의 그 스트림 식별자의 그 데이터 청크의 번호. 그래서 여기 각 스트림에 각 데이터 청크를 SSN으로 정의를 합니다. 여기서 이거 보면은 진짜 빠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패킷이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가 있는데 이 부분이 같은 스트림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스트림 식별자가 0번인 거예요. 그래서 얘가 0번이고 데이터 청크가 지금 4개잖아요. 그래서 이 데이터 청크가 하나, 둘, 셋, 4개니까 0번부터 하면은 0, 1, 2, 3이라고 그 SSN이 여기 스트림 순서번호 SSN이 데이터 청크의 SSN이잖아요. 데이터 청크의 순서 번호니까 식별자는 0번 스트림에 0번 청크, 1번 청크, 2번 청크, 3번 청크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순서 번호라고 할 수 있는 TSN은 여기부터 저기 끝까지 그냥 1씩 커집니다.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이런 식으로요. 그렇게 되면 이제 얘가 전송이 되고 그 다음에 얘도 같은 스트림 1번을 사용하는 애잖아요. 그러면은 식별자는 111이 되고요. 그 스트림 식별자의 첫 번째 데이터 청크니까 012 이렇게 되겠죠? 네.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 스트림 2번을 사용하는 애니까 얘는 0123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스트림 2번 식별자는 다 2번이고요. 이렇게 스트림 청크, 데이터 청크입니다. 여기서는 데이터 청크는 TSN, SI 및 SSN의 세 가지 식별자로 식별이 되죠. 그리고 TSN은 연결을 식별하는 누적 번호다. 네, 맞아요. 누적 번호죠. 그리고 SI는 스트림을 정의한다. 네, SI에 따라 얘가 스트림 식별자죠. 그리고 SSN은 스트림의 청크를 의미한다. 네, 스트림 청크를 의미하죠. 0, 1, 2, 3 이렇게. 네, 그리고 TCP랑 SCTP의 확인응답 번호의 차이점은 TCP는 바이트 지향이고 순서 번호로 참조를 합니다. 네. 얘는 청크 지향적이에요. SCTP는 청크 지향적이고 TSN을 참조해요. 뒤에 보면은 이렇게 SCTP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얘는 청크 제어는 또 다른 적절한 형태의 제어 청크에 의해 확인응답하고 순서 번호는 확인응답 번호가 필요 없습니다. 네. 여기서는 이 확인응답 번호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이 COM-TSN은 얘가 받은 번호를 그대로 주는 거예요. 잘 받았다는 의미. 뭐 ACK랑 거의 유사하죠. 네, 지금 그래서 이 그림을 보자면 얘가 처음에 init 청크를 포함하는 첫 번째 패킷을 보내요. 여기 이 보이는 VT는 확인 태그예요. 그래서 얘가 처음에 모르니까 그냥 안 정해졌으니까 0으로 보내고 그다음에 얘가 얘의 init 태그를 요거 VT를 보내줘요. 그래서 얘가 자기 그걸로 바꾸고 얘가 여기로 보낼 때 init 태그를 여기 5000번으로 보내줍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5000번으로 바꾸고 이쪽은 이제 5000번인 거고 이쪽은 1200이에요. 그래서 5000이 정해지면 여기서 쭉 이제 5000이고 여기는 1200이 얘가 정해줬잖아요. 그럼 여기서 쭉 이제 1200인 거예요. 여기도 이제 마찬가지로 85번인 거예요. 수신 측이 송신 측이 수신 측한테 보낼 때는 다 이 확인 태그가 85번인 거고요. 얘는 700번인 거예요. 여기 다 700번이죠? 85, 85. 보낼 때 그렇게 보내는 거예요. 이거 보면은 init을 보내고 init ACK는 확인을 하는 거죠. 근데 얘가 초기
이니 청크의 초기 태그 필드를 보내고요. 다른 방향으로 사용된 태그를 정의합니다. 그리고 초기 TSN을 정의하고 RWND를 설정합니다. 여기서 RWND와 TSN을 설정합니다. 그리고 이 쿠키 에코를 보내는 거는 청크를 포함하는 세 번째 패킷을 전송하고 쿠키를 변경 없이 에코합니다. 얘 전달하는 거죠. 쿠키 에코를. 그 다음에 서버는 쿠키 에코의 청크의 순신을 확인하는 이 ACK, 쿠키 ACK를 보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연결을 설정하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전송을 할 때는 이렇게 데이터를 보내게 되는데 얘가 보낸 이 TSN이 순서 번호잖아요. 이 순서 번호에 대한 응답으로 이 CUM TSN이 가는데 얘는 여기까지 잘 받았어 플러스 1을 해서 보내주는 게 아니고 받은 번호를 그대로 다시 돌려준다. 네, 이게 뭐 거의 확인을 해주는 거죠. 마지막 받은 순서대로 확인을 한다는 거예요. 이거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TSN 마지막 번호가 122번까지 간 거잖아요. 여기 보면은 네, 잘 보이죠? 여기. 네, 그래서 TSN은 122번이니까 얘가 다시 TSN 122번까지 받았어라는 의미로 해서 122를 보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편화. 얘는 그냥 이렇게 의미를 알면 될 것 같아요. 얘는 단편화는 뭐 안 나와있고 결합 종료. 얘도 세 방향처럼 셧다운이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그리고 셧다운 에크를 보내고 셧다운 컴플릿 이렇게 뭐 순서를 나열하라고 내용적으로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흐름 제어를 어떻게 하냐. SCTP에서 흐름 제어는 여기서 보면은 얘가 처음에는 1 그리고 RWND는 2000이라는 걸 알려줘요. 난 2000이야. 아니다. 네, 2000이야. 2000. 얘가 이 수신 측의 윈도우 크기인 거죠. 보낼 수신 측의 윈도우. 그러니까 얘는 송신이고 얘가 수신인데 얘에 대한 거죠. 그렇겠죠? 그래서 얘가 보냅니다. 보내고 2000이니까 얘가 데이터를 1000바이트 1000바이트에서 두 개를 보내요. 그래서 1, 2가 도착을 하고 두 개가 얘가 2000바이트짜리니까 얘가 꽉 찼어요. 그래서 윈도우 사이즈가 그러니까 처음 게 도착했을 때는 윈도우 사이즈가 1000이 돼요. 그리고 1이 들어왔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도착했을 때는 두 개가 다 찼어요. 네. 얘가 COM TSN은 이전에 받은 걸 그대로 알려준다 했잖아요. 그래서 ACK가 3이 아니고 2가 갑니다. 2가 도착했을 때. 그리고 이때는 두 개 다 도착했으니까 윈도우 사이즈가 0이죠. 다 찼으니까 1000바이트 1000바이트에서 2000이 됐잖아요. 그래서 얘가 ACK 2까지 잘 왔다 보내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어떻게 돼요? 얘는 이제 3번을 보낼 차례였는데 얘가 이 응답을 받고 나서 0이 되죠. 야, 저기 꽉 찼대. 이렇게 확인을 하죠. 초기값? 보내. 1000만큼 보내. 1000만큼 보내. 받았어? 보내. 받았어? 보내. 받았어? 네. 얘가 여기서 이거를 받으면 얘가 이렇게 되겠죠? 꽉 찼다는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얘 응용층으로 읽어갔어 하면은 얘가 다시 윈도우 사이즈를 2000으로 만들고 여기서 다시 SHK를 보내는데 TSN은 똑같이 2고 그다음에 라스트 ACK는 뭐냐면 내가 마지막에 갖고 있었던 보냈던 ACK 번호를 그대로 넣는 게 라스트 ACK입니다. 네, 그리고 오르제어예요. 여기는 보면 수신기 사이트, 수신기 입장에서 있고 여기서는 송신기 사이트, 송신기의 입장이에요. 보면은 얘가 여기가 이렇게 순서가 어긋난 게 생길 수 있어요. 그러면 저장을 이렇게 세 군데에다 해놓는데 얘가 의미하는 거는
23까지 잘 왔다 해서 이 COMTSN에 이 23이 저장되어 있고 윈도우 사이즈는 1000이다. 그리고 라스트 에크는 20이다.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얘 여기 저장되어 있는 거는 순서에 맞지 않게 온 부분이에요. 얘가 여기랑 여기랑 비었잖아요. 그러면 순서에 맞지 않는 부분은 여기랑 여기가 순서에 맞지 않아요. 여기까지는 맞아요. 근데 여기가 안 맞으니까 26, 28까지 저장돼 있고 31, 34가 저장되어 있어요. 만약에 24, 25가 여기 자리에 들어가야 될 애들이잖아요. 근데 이게 도착을 해요. 그러면은 이게 없어지겠죠. 26, 28이 없어지겠죠. 그리고 이 두플리케이트는 중복된 패킷이 도착했을 때예요. 그래서 얘는 뭐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22랑 31이랑 중복된 거다라고 저장을 해두는 것입니다. 네. 송신된 마지막 확인 응답은 데이터 청크 20. 그러니까 라스트 ACK를 말을 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전송된 받은 애. 이용 가능한 윈도우 크기는 1000입니다. 네, 그리고 네, 이거는 그 설명이고요. 그다음에 송신기 사이트. 얘는 조금 다르죠? 얘는 큐가 있어요. 린트레스 미션 다시 재전송 큐가 있는데 얘는 보면은 여기 부분이 송신은 다 됐지만 ACK는 못 받은 부분이고 그다음에 여기서는 아직 안 보내진 애고 이 37이라는 얘기는 다음에 이제 송신되어야 하는 번호예요. 송신은. 그러니까 얘는 수신된 번호, 지금까지 잘 받은 번호를 정확하게 가리키고 있으면 얘는 다음에 여기까지 다 보냈어. 근데 난 ACK만 못 받았어. 그러니까 미확인 패킷인 거죠. 그래서 얘가 여기를 가리킨다 하면 얘는 이제 송신되어야 할 애들을 의미합니다. 얘는 RWND가 2000. 그러면 인트랜짓 1400. RWND가 2000. 그러니까 얘는 그러면 여기가 1000이면 1000이고 얘가 2000. 얘가 1000이고 얘가 2000이면 아직 ACK를 못 받은 거겠죠? 뭐 전체 윈도우 크기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1400이라는 얘기는 인트랜짓 1400은 여기서 0을 안 보냈다는 얘기고 얘가 1000을 보내고 있다는 얘기고 2000을 보내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그러면 얘가 1400이란 얘기는 1400바인드가 이동 상태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그래서 얘랑 얘의 차이는 얘가 타이머가 만료됐을 때 여기서 타이머가 계속 돌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이 타이머가 여기 21, 22가 있었는데 얘는 타임아웃이 만약에 완전히 되면 그러니까 얘네는 완전 가능성이 높은 거죠. 여기 안에서 타임이 완료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when timer expires received 하면은 얘가 시간이 타임 만료가 되면은 여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재전송하게 되면은 얘네를 보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타임 만료되면 여기 오고 24도 만료된다면 오고 25도 만료된다면 오면 이런 식으로 계속 추가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여기 24장까지는 다 끝났습니다. 이어서 25장부터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